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 스페셜로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수석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썰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정치 의견을 절차를 내라라고 했음에도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불구하고 아닙니까? 절차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법무장관이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검찰 대학살 인사를 즉각 처리하십시오. 추미애를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검찰 인사 여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데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이 공직자의 자세를 유감스럽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대응을 검토했다고 지시했습니다. 보도 자료에 보면은 이제 그 총리 집무실 화면 그 사진까지 넣어서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느 분이 먼저? 예, 매우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죠. 네. 우선은 보통 이런 경우라면 이 메시지를 이제 보도 자료 내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례적으로 저 사진 굉장히 익숙한 사진이잖아요. 저게 뭐냐면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통화할 때 네. 쓰는 사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확실히 각인을 시킬 필요 있다 하는 의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쉽게 뭐 홍보를 할 이유가 없는데 좀 뭐 굳이 의도를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이것이 항명이라고 하는 상황이다 하는 프레임. 지금 이제 야당이나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건 수사 방해다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확실히 이제 못 박으면서 특히 이제 곧 그만두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지지층 특히 친문 지지층 여당 지지층에게 한 번 더 본인을 각인시키는 그런 그 정치적인 효과도 노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이건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근데 홍보수석실에서 원래 그런 거 다 판단해서 합니까? 지금 아주 민감한 질문인데 그러니까요, 원래.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총리실의 독자적 판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대체로 이런 경우는 그 청와대에서 로우키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교감을 갖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읽고 그래요? 있죠. 추측하고 있죠. 예, 예. 굳이 뭐 이동관 전 수석의 그 추정을 부인할 생각은 없고요. 상당히 잘 조율돼 있다는 어떤 느낌을 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관심사는 이게 군기를 잡기 위한 하나의 어떤 경고성 과정이냐, 아니면 실제로 감찰과 징계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냐, 이제 네.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여권 인사들이 쓰고 있는 성격을 규정하는 단어가 하극상, 항명, 거기다 내명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공직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업무계통, 지휘계통 어겼다라고 하는 성격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 네. 다시 말해서 여권 스스로가 이 성격을 상당히 악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 예. 이 점을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군기잡기형 경고라고 한다면 세게 한 번 딱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한데 여권 인사를 거의 릴레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것이 후자의 가능성, 감찰과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딱 하나 걸린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와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은 그렇게 강도가 세지를 않다라고 하는 점. 이게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맞아 요것까지 의미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이제 청와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거 좀 이따가 이제 전망해 보고요. 그 총리가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어제 오후 5시쯤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또 한 4시간 지난 다음에
그 추미애 장관은 어저께 법안 관련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 뭐 관련해서 정책 보좌관한테 이 징계 관련 법령을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문자로 지시했다 이런 상황이 좀 다시 또 드러나고 있어요. 그 장관, 그 총리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실행하라 이런 이야기 이후에 징계 관련된 법령을 자신의 정책 보좌관한테 찾아보세요라고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징계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징계를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보겠다라는 것까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 극명하게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는데 이게 추미애 장관이 이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 여권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되게 괜찮아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딱딱딱 준비돼 있어가지고 딱 하는 거 하고 좌고우면하고 어영부영하면서 잡음을 생기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들은 당연히 만족해 할 것이고 중도층 경우에도 일 처리 하나만은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 조국 전 장관 때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자기가 핸디캡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제 뭐 비고시 출신이라서 권위가 약한 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검찰하고 관계에서의 어떤 저자세가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들어온 직후에 싹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청와대는 로키 그 말씀도 과거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 이 와중에 보면은 검찰 대변인하고 청와대 관계자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 되게 안 좋았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청와대가 그래서 말로 이기면 못하고 지면 또 뭐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지금은 청와대는 빠져 있고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향해서 지시하고 뭐 약간 강압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강하게 권위를 세우고 또 그 권위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낮은 뭐 수위로 이제 대응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대신에 법무부 장관, 즉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정해줬지 않습니까? 검찰 사무의 최종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그렇다면은 그 검찰총장에 대한 그 감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가봐야 아는 거지만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아니라 감찰 지시가 있었던 적은 역사상 딱 한 번입니다.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있었을 때 감찰을 하니 마니 막 이런 논란이 한참 벌어지다가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죠. 감찰 지시를 하니까 사퇴를 했죠. 그럼 그때 이제 감찰 지시는 개인의 비위와 의혹에 대한 것이었고 말하자면 지금 검찰총장하고 정부하고 사이 안 좋은 검찰총장들은 꽤 있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감찰을 지시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구는 열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제 청와대 메시지가 두 가지였잖아요. 첫째, 절차상의 유감을 표한다. 유감을 표하는 대상은 검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떤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 발언의 맥락과 같이 하는 건데 다만 그런 불신임을 뜻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양갈래 어떤 그 메시지가 청와대에서 나온 건데 제가 출구는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14일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어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그냥 그 회피성,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떤 그 뭉개는 어떤 답변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마 이날이 아마 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그 절차 사항의 어떤 문제를 분명히 하는데 경고를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조금 아까 이제 청와대 두 갈래 중에 불신까지 뜻한 거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거기서 매듭 지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정도의 선에서 한다면 이걸 하나의 과정에서 끝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더 강성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그냥 달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여권이 지금 여러 가지 뭐 본인들 패부를 찌르는 수사에 불편함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걸 가장 바랄 것이냐. 말 잘 듣는 윤석열, 이거는 이미 시나리오상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순교자 윤석열, 이거는 사실 뭐 여권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상태는 뭐냐면은 이빨 빠진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교자 윤석열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단계가 뭐냐면은 대통령이랑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행보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급수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순교자 윤석열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가 뭐냐면은
사실상 원래 둘 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네. 지휘 정도의 그 관계만 있는 법무부 장관에 의한 통제 이거 정도가 현재 가장 여권이 바라는 상태의 모습일 것이고 저는 그 상태에서 이빨 빠진 윤석열 상태기를 길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아마 여권의 목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7월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은 또는 총선 4월이니까 그 직전은 아주 강한 수사를 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 시기만 넘기면 공수처가 이제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그다음부터 이빨이 빠지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전략하에서 지금 순교자도 만들지 않고 말 잘 듣는 윤석열은 포기하고 이빨 빠진 윤석열 상태를 길게 가려고 하는 목적이 계속 드러난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수처가 바통을 이어받는단 말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요, 이게 전 제가 되게 우려되는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지금 추미애 장관의 그립이 강하고 딱딱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한 총선 때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럼 총선 끝나면은 20대 국회의 임기는 5월 말까지입니다. 6월 초부터 21대 국회가 열리는데 뭘로 시작하겠어요? 공수처장 누구 할 거냐? 차장 누구 할 거냐? 검사 누구 할 거냐로 여야가 막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9월쯤 출범한다 가정하고 그럼 이제 검찰 뭐 직무유기 이런 데 대해서 공수처에다 고발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럼 9월부터 그럼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다? 12월까지 간다? 네. 저는 제가 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별개로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는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청와대 그 로우키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해왔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윤 소장 얘기에 숨겨 있는 그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그 앞에 조국 사태 때 그 검찰과 청와대가 맞부딪히는 그 모습이라는 게 매우 그 국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았고 사실 상궤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근데 이 사안은 청와대와 검찰이 맞붙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왜? 포괄적으로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청와대와 총리실이 역할 분담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어떻게 보면 뭐 굿캅까지는 아니지만 굿캅 배드캅의 굿캅 배드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총대를 지금 총리실이 대신 내는 모양이다. 이렇게 네. 보면 뭐 쉽게 그림이 잡힐 것 같아요. 예. 네, 이번에 보니까는요, 이 단시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검찰 인사를 두고 저희가 이제 그 맥락 의미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인사를 나흘 전에 그 전달했다가 검찰이 반발을 샀었던 그 당시를 조금 뭐 떠올렸을 것이다. 그 당시에 뭐 트라우마, 일종의 뭐 트라우마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다음 또 이제 그런 어떤 인사 안에서 핵심적이었던 것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어떤 분석적인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사권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검사와의 대화까지 갔던 건데 사실은 따져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인사권에 대해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걸 가지고 생중계로 검사와의 대화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결국은 첫째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고만장한 검사들. 그래서 검사와의 대화 이후에 검사를 뜻하는 그러니까 그 별칭이 나왔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부터 사실은 여기서부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화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거고 대중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시는 재현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다. 거기서 오히려 교훈을 얻었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되겠죠. 예, 교훈을 제대로 얻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시에도 이제 그 대선 자금 수사 그게 이제 쟁점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인사를 통해서 수사 방해를 하는 거냐 아니면 정당한 인사권의 그 행사냐 하는 부분은 사실 두부 뭐 자르듯이 정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아주 핵심적인 그럼 무엇이 수사 방해고 무엇이 그 말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냐 하는 걸 저희가 얘기할 때 저희의 상식은 이것이죠. 뭐냐? 본인이 당사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지금 청와대가 직접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인사를 통해서 그 수사 인력을 흐트러 놓는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그것도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시에도 오히려 그래도 당시에는 또 그때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나중에 그 저희가 되돌아볼 때는 상당히 정말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권력기관을 놔줬던 것이 맞다. 물론 본인들은 아팠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저 10분의 1 넣으면 나 퇴임하겠다, 물러나겠다 그랬는데 검찰 수사 결과 어쨌든 그 클리어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만약에 무리하게 수사를 방해해서 사실은 인사를 틀어놓고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었다면 과연 그것이 깨끗이 정리됐을까? 계속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굴러가지 않았을까? 지금 수사 방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렇죠. 수사 방해를 하면 이렇게 압수수색이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반문을 하나를 좀 찾아 던지고 싶고요.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사 방해라고는 결과를 빚고 있지 않을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조국은 법무장관이 되면 안 되고 법무장관이 된 후에는 조국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돼요. 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청와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청와대는 인사권 휘둘르면 안 돼요. 왜? 수사의 대상이니까. 만약에 이런 어떤 형식 논리가 검찰이 그러니까 작심을 하고 활용을 하기 시작하자면 얼마든지 어떤 정치적인 수사를 개시를 해서 자기들의 방어벽을 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건 도대체 이 형식 논리가 통용이 되는 순간부터는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린다. 이 역적 그러니까 반대의 측면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 형식 논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국정농단 수사가 이어질 때 예를 들어 뭐 건수라고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은 잡아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려면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무리한 수사로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뭐 범죄 사실은 소명됐지만은 뭐 구속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무리한 수사 아니었나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가지고 첫째, 둘째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혼란을 야기했다 이래가지고 인사권을 발동시킬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엄두 자체를 안 냈던 겁니다. 왜냐면 아까 이동관 수석이 말한 것처럼 그 정부의 가장 핵심을 찌르는 수사를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가지고 인사권을 발동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또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안 그랬던 것인데 전 지금 와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치 논리가 아니라 형식 논리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제가 팩트를 조금 짚을 게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가지고는 10개월간의 정말 수사를 통해서 별건을 통해 가지고 검찰 그 좀 비속어로 꼬린 구속시킨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민정수석에 있었을 때 나를 조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그냥 간두고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제 힘 빠진 이후에 계속한 거고 이석수 감찰관 생각나시잖아요. 그 이석수 감찰관이라는 사람 검찰도 아닌 감찰관을 날린 게 또 우병우 전 수석이니까 약간 그건 조금 섞여 있는 것이고. 황제 수사를 받죠. 네, 제가 하나 짚어볼 것은요. 우리가 윤석열 총장 뭐 감찰 이런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더 관심을 둘 것은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은 차부장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예요. 수사방해 이야기도 아까 조금 나왔지만은 사실은 검사장급들은 정무직에 가깝고 검사장은 차관급으로 대우받지 않습니까? 차관 어느 조직이든지 차관급 정도면은 정무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검찰이니까 특별한 것이지 당신 그만두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만두는 게 차관 정도의 수준인데 근데 이제 차장, 부장 검사로 데려가면은 뭐 공무원급으로 따지면 이제 2급 공무원, 1급 공무원이기도 하고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사 여하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좀 논쟁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검사장급 인사들은요, 지난 7월 인사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반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인사가 나온 건데요. 보통 차장, 부장 검사들, 이제 평검사들은 기본적으로 1년의 인사, 기본적으로 의무적인 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깨고서 해야 된다면은 뭐 직제를 개편한다든가 이래서 이제 틀을 만들어 놓고 좀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을 바로 그거죠. 그걸 또 할까요? 슬쩍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건 거죠.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조직 개편이 되니까 사람은 이제 따라가는 거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첫째,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디서 했냐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했어요. 자, 이제 조직 개편 이야기는 거기 이제 4개의 부가 있는데 2개로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해 수사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반부패 수사부 그러니까 조직 개편에 문제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그 이른바 그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를 하고 있어요. 2개의 부서가 있는데 하나로 줄인다. 그럼 수사하고 있는 한 곳 놔두면 돼요. 수사하고 있는 파트 놔두고 다른 하나 줄이면 돼요. 다시 말해서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조직 개편 손대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러니까 큰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이게 대단히 중대한 문제 같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직 개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요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럼 다 지금 현재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진들에 대한 그렇게 직접 개편해서 변화를 취한다면은 기존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사진들의 변화 가능성은 없을까요? 매우 크죠. 그러니까 지금 크다고 이제 커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얘기 나온 것처럼 자 이거 수사방해냐 아니냐는 그런 걸 별도로 하더라도 이번에 그 고검장 인사하면서 세 자리를 비워놨잖아요. 그거를 뭐 우리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도 묘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세 자리를 비워놓은 거는 자, 승진 인사를 통해서 그 차장검사, 부장검사 또 좌천성 영전. 뭐 그렇죠. 아니 뭐 나는 내가 먼저 끝났습니다. 검사장 승진은 끝났죠. 아니죠. 이번에. 차장검사가 있으니까. 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걸 별도로 승진 인사를 할 수 인사하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충분히 이상한데. 차장검사 중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켜봐야 하지만 사실 오늘 일어났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지금 제일 관심의 하나를 끌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그 추미애 장관이 검찰 수사 조직을 설치할 때 내 승인을 받아라. 새로운 조직 만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뭐냐면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이 논의를 했었지만 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숨은 한 수 그게 바로 뭐였냐면 혹시 특별 수사팀을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특히 하명 수사에 대해서는 만들어서 직접 지휘하지 않겠느냐. 근데 하겠다고 나서면 사실 말리기가 좀 어려워요. 네. 물론 검사를 추가 파견받고 하는 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있는 인력을 직접 지휘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마음대로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매일이다시피 법무부와 검찰이 하나씩 카드를 내놓으면서 마치 지난번에 조국 장관 때 하나씩 주고받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 힘겨루기를.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쯤에 이제 김평론가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어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오늘은 또 청와대 관련된 비서관실 그러니까 예전에 옛 균형발전 비서관실 지금 이제 자치행정 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연관되는 직접적인 인물이 대통령과의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송철호 울산시장 이 선거 전에 나서서 공약을 설계할 때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에 대한 부분 있었는지 여부를 좀 수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처럼 검찰과 법무부가 하루 하나씩 이렇게 주고받는 상황에서 그럼 검찰이 내놓을 그 다음 카드는 또 다른 곳의 압수수색일까요? 아니면 직접적인 인물에 대한 소환일까요? 글쎄요, 그건 아주 구체적인 수사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고 예컨대 오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어제입니까? 그런 건 있었겠죠. 저는 윤석열 총장이 우리 굽힐 수 없으니까 청와대 압수수색해. 그랬기야 했겠어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뭐 그래 그게 맞다면 해 이 정도는 할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게 오히려 가능한 이야기지. 뭐 총장이 여기 압수수색하라고 시키기. 요거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엊그제 단행된 검찰 인사가 며칠자로 이루어지는 인사냐면 13일자로 이루어지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발표해서 이제 그 교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직은 현직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지막 표현을 작품이라고 해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주일 남았어요. 마지막 일. 마지막 일 차원에서 땡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보고 싶었던 게 다 모아놓고 이제 가자 이런 거. 결국은 지금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우리가 검사장급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 과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말단 검사까지도 지지층 사이에 실명을 돌려가지고 사실상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행적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일 할 때 계속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청와대 또는 정부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수사가 뭔지를 명확하게 드러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일선 검사층에서도 분명히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까 이수석님이 특별수사팀 설치 등까지도 방어막을 친 것 이런 거는 이빨 빠진 윤석열한테 임플란트도 네 허락받아서 해라 이런 것까지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앞으로 검찰에 있어서는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이준석 그 위원장이 일선 검사의 동요를 말씀하시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보도가 많이 나왔죠. 뭐 검찰의 강력 반발, 뭐 조직이 들끓는다. 근데 이제 별로 움직임이 없으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오늘은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근데 제가 하나 반문하고 싶은 게 검찰 조직에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검사들이 누구냐면 형사부, 공판부 이런 검사들이죠. 그러니까 특수부나 그래서 공공수사부 검사들이 전체 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 90%를 점하고 있는 일선 검사,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왜 검찰이 이른바 검난이라고까지 어떤 그 예상을 했던 것을 완전히 비껴가면서 검찰은 잠잠할까? 여기에는
검찰 조직의 저변에서 이번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있다. 네. 그렇게 지금 뭐 언론이 그렇게 그 호들갑 떠는 정도로까지 검찰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차부장 인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사단장 인사보다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인사에 대해서 장교 집단들은 전체적으로 오히려 더 민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한국당은 어제 추 장관을 이 직권 남용 혐의로 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청와대 앞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달게 모가지를 비춘다고 새벽이 오지 않는 게 아니다. 검찰 수사 라인을 날려버린다고 청와대 비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 당연히 할 것이고 검찰 낙살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을 추궁해 나갈 것이다. 또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 소추안을 다른 당들과 공조해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근데 최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이 뭐 탄핵 관련되는 얘기 생각하면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탄핵, 여기서 뭐 회의 진행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개의 혐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탄핵 얘기가 야당에서 내면서 하는 얘기는 뭐 수사 방해라든지요, 뭐 인사권 남용인데 당장 이제 뭐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바로 어제 나왔었던 그 안태근 전 그 검사장에 대한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오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법률가 의원이 참 미묘하네라는 얘기도 이제 반응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로 참 미묘하네라고 했을까요? 이게 그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같은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그 고소가 이루어져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이루어진 게 네.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재량권 범위 안에서 있었던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재량권 범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판단에 뭐가 있었냐면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이 이런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래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어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그대로 판례로 갖고 와서 지금 뭐 한국당이나 한변이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겠는가? 똑같이 판단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것도 무죄다. 그런 취지의 이제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이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탄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최근에 뭐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또 뭐 이현주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도 또 탄핵을 준비하겠다 하고요. 뭐 최근에 갑자기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가 이거 많이 등장합니다. 추미애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의미, 또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의미, 여러 가지로 탄핵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권이 결국엔 정권을 탈취하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탈취? 예, 정권을 탈취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주체가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그거는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쟁취하는 과정 속에서 용어를 정정해 쟁취하는 과정 속에서 깜짝 놀랐네. 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미지를 형성해야 돼요. 그런데 야권이 예를 들어서 비장함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강한 투쟁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처절함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절박한 뭐 어떤 게 있거든요. 지금 과연 최근에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과 어쨌든 범야권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무엇이 떠오르느냐라는 걸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그 제가 인터넷에서 가끔 이제 보면은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 보면은 입이 험한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준석 내가 만나면은 패버리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저 근데 현실에서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는데 최근에 저는 야권이 보이는 모습에 보면은 굉장히 법적으로 무게가 굉장히 강한 단어들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범야권이 지금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치가 없어요. 실질적인 실권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게 사실 탄핵이라는 구호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단어가 됐어요. 왜냐하면 역풍이라는 것을 항상 우려하기 때문에 심지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이 터졌을 때도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 말을 꺼내길 두려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재명 지사나 뜬금없이 안철수 대표 이런 사람들이 먼저 쓰고 나가지고 민주당 주류가 따라왔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데 야권이 그런 어떤 힘이 실리는 상황이 아닌 속에서 이런 단어를 남발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굉장히 그냥 인터넷에서 고등학생들이 이준석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상황이 와요. 지금 여권이 실제로 느끼는 위기감이 그 정도일 겁니다. 저렇게 나오면. 그래서 동의하는 게 바로 그게 이제 야권 지지층한테 뭐를 심어주냐면 그게 반복이 되면 무력감 내지 열패감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에 대한 어떤 불신감을 더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자기 부담이 된다. 목소리만 큰 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보다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데 현실이나 내 역량과
말이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그건 그냥 말로서의 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목숨을 걸겠습니다. 뭐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제 탄핵하겠습니다는 더한 거죠. 저는 조금 아니 의원직 총사태 어디 갔냐고요 지금 보면. 저는 조금 그러나 이제 다르게 보는 건 뭐냐면 물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극단적 용어들이 난무하는 거 정치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또 그걸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실은 왜 그러면 탄핵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금기어였잖아요. 그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 역풍분 이후로 광풍이죠 거의 광풍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근데 왜 이렇게 일상화됐을까 이 단어가? 그거는 뭐 물론 크게 보면 정치권 책임이지만 그만큼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그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하는 거를 또 거꾸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실제로 그 탄핵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스스럼 없이 막 돌아다닌다는 것 매우 불건전한 현상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조국 대전에 이은 2차 지금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거다. 그거는 좀 더 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뭐 탄핵이라는 용어에 대한 일상화에 대한 진단이었고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없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졌고요.